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민감하지만 꼭 다뤄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 재혼하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박할아버지. 이분은 5년 전에 아내를 여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잃고 매일 외로움과 싸우셨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은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김할머니. 밝고 상냥한 성격에 요리도 잘하시고 박 할아버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다니 이게 운명인가 봐. 박 할아버지는 마음을 열었고 6개월 만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은 반대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한다며 밀어붙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1년은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리모델링 좀 하면 안 될까요? 여보, 제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보, 제 명의로도 집을 하나 사면 좋겠어요. 박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박 할아버지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집은 공동 명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할머니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헤어져요. 박 할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반반씩 나눠야 했고 공동명의 집도 절반을 내줘야 했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재혼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돈 이야기를 하면 서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나이 들어서 하는 재혼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함께 재산을 만들어갈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60, 70 나이에 재혼한다는 것은 이미 각자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일해서 모은 것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재산 분할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결혼 전 재산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라도 결혼 후에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가치가 올랐다면 또는 그 재산으로 새로운 투자를 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집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그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샀습니다. 이혼할 때 새로 산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예금 1억 원, 결혼 후에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늘어난 1억 원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혼 전에 반드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둘째, 혼전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혼전계약서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십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계약서를 쓰다니 그게 말이 돼?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속물 같아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혼전계약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목록입니다. 각자가 결혼 전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연금,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들은 각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또한 결혼 후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정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큰 지출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합의해두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를 쓰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그때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오히려 거부한다면 왜 거부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공동명의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많은 분들이 부부가 됐으니 공동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집을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복잡해집니다. 집이 공동명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두 사람이 반반씩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혼하면 그 집을 팔아서 나눠야 하는데 한쪽이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돈을 주고 지분을 사야 하는데 그 돈이 없으면 결국 집을 팔아야 합니다. 둘째, 상속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만약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 집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팔거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매우 복잡해집니다. 셋째, 상대방의 빚 문제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빚을 지고 있거나 나중에 빚이 생긴다면 공동명의 집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혼 후에도 재산은 각자 명의로 유지하세요. 생활비 계좌만 공동으로 만들고 큰 재산은 섞지 마세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겁니다. 넷째, 상속 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재혼을 하면 법적 상속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성인 자녀가 둘 있고 재혼 상대에게도 성인 자녀가 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상속을 받을까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1.5배, 자녀들이 1배씩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 전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배우자가 약 6억 원, 두 자녀가 각각 2억 원씩 상속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재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네? 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도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갑니다. 결국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명확하게 내 재산은 내 자녀들에게만 상속한다고 적어두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유류분 권리는 있지만 그래도 유언장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70세의 김 할아버지는 재혼 전에 혼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셨습니다. 각자의 재산 목록을 명확히 하고 공동명의는 절대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서 자신의 재산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도록 해두셨습니다. 덕분에 5년째 행복하게 재혼 생활을 하고 계시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반면에 이 할머니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재혼 후에 남편이 우리 이제 부부인데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거절하기 미안해서 동의했습니다. 3년 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집의 절반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재산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자녀들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준비하고 명확하게 합의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런 걸 따지면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를 보호하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오히려 재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불편해하거나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녀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재혼할 때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인데 자식들이 왜 간섭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도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지 않으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재산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우리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입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재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산 문제는 가장 큰 갈등 요인입니다. 둘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과 평생 살 수는 없잖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셋째, 새로운 가족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재혼을 하면 상대방의 자녀들도 가족이 됩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명절이나 제사 같은 가족 행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넷째,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까? 혹시 재산이나 간병 목적은 아닐까? 나중에 아버지가 아프시면 제대로 돌봐드릴까?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설득이라는 단어보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합니다. 일방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만 커집니다. 자녀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가족회의를 여세요. 재혼을 결정했다면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마세요. 대신 진지한 가족회의를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사실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어.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걱정도 들어주세요. 너희가 걱정되는 게 뭐니? 어떤 부분이 불안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둘째,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세요. 자녀들의 가장 큰 걱정이 재산 문제라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세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어.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어. 유언장도 작성했어. 너희들에게 상속될 몫은 그대로야. 공동명의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자녀들의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녀들에게 혼전계약서나 유언장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자녀들도 안심합니다. 셋째, 재혼 상대를 자녀들에게 소개하세요. 자녀들이 재혼 상대를 직접 만나볼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자녀들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아, 저분이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걸 직접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재혼 상대도 자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시간을 주세요. 자녀들이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밀어붙이지 마세요. 시간을 주고 천천히 이해시키세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실제로 많은 경우 처음에는 반대하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이 재혼 후 훨씬 밝아지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마음이 풀립니다. 다섯째, 양쪽 자녀 간 관계도 신경 쓰세요. 재혼을 하면 양쪽 자녀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자녀들 간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재산을 상속받고 상대방 자녀들은 상대방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명확히 해두면 자녀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68세의 최 할머니는 재혼을 결심했을 때 두 딸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최 할머니는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딸들과 진지한 대화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왜 재혼을 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혼전계약서와 유언장을 작성해서 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너희들 몫은 그대로야. 걱정하지 마. 또한 재혼 상대를 딸들에게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면서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딸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하죠. 축복합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재혼 생활을 하고 계시고 딸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반면에 박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했지만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냐며 강행했습니다. 혼전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재산 문제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혼 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재혼 생활도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평생 가족입니다. 재혼 상대는 새로 만난 사람이지만 자녀들은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재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이기적인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여러분의 의지를 밝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소통과 배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적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법적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법까지 따질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법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재혼하는 경우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어떤 법적 보호장치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혼인신고를 할 것인가? 사실혼으로 지낼 것인가?
이것은 재혼을 결정한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연금 수급권, 상속권,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 이런 것들이 모두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야 하고 상속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또한 배우자의 빚에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혼으로 지내는 경우는 어떨까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재산 문제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이별할 때도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정식 부부가 아니다라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재산이 많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면 사실혼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산이 많지 않고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유언장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언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재혼한 경우 유언장이 없으면 나중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의 전 재산 10억 원 중 5억 원은 첫째 아들에게, 5억 원은 둘째 딸에게 상속한다. 재혼 배우자에게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거주권만 부여하고 소유권은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장례 방법에 대해서도 적어둘 수 있습니다. 나는 화장을 원한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달라. 이런 내용들도 유언장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증 유언입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필 유언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전문을 쓰고 날짜를 적고 서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서명만 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유언장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산이 생겼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변했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가장 최근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을 가집니다. 셋째, 공증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혼전계약서든 유언장이든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으세요. 공증을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첫째, 법적 효력이 강해집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공증받은 문서는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위조나 변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하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셋째, 본인 확인이 명확합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계약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공증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넷째, 재산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전략들. 법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연금, 자동차. 모든 것을 적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그리고 이 목록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녀나 변호사에게 맡겨두세요. 둘째, 큰 재산 거래는 자녀에게 알리세요. 집을 팔거나 큰 돈을 인출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큰 재산 거래를 할 때는 자녀들에게 미리 알리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사기나 잘못된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 거래는 투명하게 하세요. 배우자와 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줄 때는 증여 계약서를 쓰세요.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재산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70세의 정할아버지는 재혼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혼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주고 유언장도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재산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줬습니다. 절대 공동명의 하지 마세요. 큰 거래는 자녀들에게 알리세요. 정기적으로 재산 목록을 업데이트하세요. 정할아버지는 이 조언들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덕분에 7년째 행복하게 재혼 생활을 하고 계시고 재산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보호하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랑과 법은 별개입니다. 사랑하더라도 법적 보호는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과 간병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건강과 간병 문제.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재혼할 때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하면 건강할 때 함께하고 아플 때도 함께한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재혼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큰 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간병 문제에 대해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세요. 재혼을 결심했다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당뇨가 있어. 나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 나는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 이런 것들을 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건강이 악화되면 배우자가 간병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준비할 수 있지만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큰 갈등이 생깁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알았으면 재혼 안 했을 거야. 이런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간병 문제에 대해 미리 합의하세요. 만약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서 간병이 필요하다면 누가 간병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옵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배우자가 직접 간병한다. 둘, 배우자의 자녀들이 간병한다. 셋,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한다.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무조건 간병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또 다른 나이 든 사람을 간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한다는 쪽으로 합의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 두세요. 각자의 간병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요양비와 의료비 분담 문제.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특히 큰 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각자의 의료비는 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물론 부부가 됐는데 그런 걸 따지나 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명확히 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 의료비 문제로 양쪽 자녀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 병원비를 내야 해?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사전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하세요. 건강과 간병에 관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세요. 배우자가 중병에 걸렸을 경우 요양시설을 이용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배우자 사망 시 장례 비용은 배우자의 자녀들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도 받으세요. 나중에 그런 합의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하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치매에 걸린다면? 만약 배우자가 중풍으로 쓰러진다면? 만약 배우자가 식물인간이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특히 연명치료에 대한 입장도 공유하세요. 나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나는 존엄사를 선택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힘든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67세의 장 할머니는 재혼 후 2년 만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수술과 치료에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혼 전에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아버지 치료비는 아버지 재산으로 쓰세요 라고 했고 장 할머니는 부부인데 당연히 같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결국 양쪽이 싸우게 되었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남편은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은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의료비와 간병에 대해 합의해뒀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김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재혼 전에 배우자와 건강, 간병, 의료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자의 의료비는 각자 부담, 간병이 필요하면 요양시설 이용, 연명치료는 하지 않음. 이런 내용들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4년 후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해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치료를 받았고 김 할아버지는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1년 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지만 두 사람 모두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간병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 재혼한다는 것은 언젠가 이런 문제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런 걸 미리 정하면 정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기 결혼 어떻게 조심할 것인가입니다. 자, 5번째 주제입니다. 사기 결혼. 듣기만 해도 섬뜩한 단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외로움을 이용당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사기 결혼의 전형적인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너무 빠르게 진행됩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천천히 발전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를 쌓고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재산을 빼돌려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킵니다. 당신이 운명의 상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빨리 결혼해요. 나이도 있는데 뭘 기다려요?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재촉합니다. 만약 만난 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결혼을 재촉한다면 조심하세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최소 1년 정도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재산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재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집은 어디에 있어요? 예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자녀들한테 얼마나 줄 거예요? 보험은 얼마나 들었어요? 물론 재혼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그리고 너무 자주 재산 이야기를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자거나 큰 돈을 빌려달라거나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한다면 큰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과거에 대해 애매하게 말합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전 배우자와는 어떻게 헤어졌어요? 자녀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이런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자꾸 화제를 돌린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처가 있어서 말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소개시켜줘요.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요. 이런 제안을 하면 자꾸 핑계를 대며 미룹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친구들이 멀리 살아서, 만약 6개월 이상 만났는데도 상대방의 가족이나 친구를 한 번도 못 만났다면 큰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충분한 시간을 두세요. 급하게 결혼하지 마세요. 최소 1년 이상 만나면서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가세요.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세요. 사기꾼은 오랫동안 연기를 계속하기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둘째, 신원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등본도 떼어보세요. 또한 혼인관계 증명서도 확인해서 정말 이혼했는지 또는 사별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중혼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자녀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세요. 어머니가 재혼하시는 걸 아세요? 어머니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의 조언을 경청하세요. 자녀들이나 친구들이 걱정한다면 귀 기울여 들으세요. 아버지,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재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수상해.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마세요. 너희가 뭘 알아?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제3자의 시각이 때로는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한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직감이 든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특히 뭔가 불편하거나 의심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일단 멈추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절대로 돈을 먼저 주지 마세요. 결혼 전에는 절대로 큰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 빚을 갚아야 해. 자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돼. 이런 이유로 돈을 요구한다면 거절하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전에 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헤어지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사랑한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70세의 이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은 이 할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3개월 만에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빨라요. 좀 더 알아보세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늙은이가 뭘 더 기다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행복하겠냐? 결혼 후 한 달 여성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돈을 줬습니다. 2달 후 여성은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또 동의했습니다. 6개월 후 여성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노인들을 속여서 수억 원을 챙긴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외로움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계심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마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확인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어 재혼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재산 문제. 혼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공동명의는 피하고 유언장으로 상속계획을 명확히 하세요. 둘째, 자녀와의 갈등. 가족회의를 열어 소통하고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해시키세요. 셋째, 법적 보호. 혼인신고 vs 사실혼을 신중히 선택하고 유언장을 공증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넷째, 건강과 간병. 현재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간병과 의료비 문제를 미리 합의하고 문서로 남기세요. 다섯째, 사기 결혼 예방.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원을 확인하고 주변의 조언을 듣고 직감을 믿으세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재혼 전 체크리스트. 상대방과 재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는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받았는가? 자녀들에게 재혼 계획을 알리고 대화했는가? 상대방의 자녀들을 만나봤는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했는가?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가? 간병과 의료비에 대해 합의했는가? 최소 1년 이상 만나면서 상대방을 알아갔는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는가? 이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에 모두 체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현명하게 재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체크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재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명하게 준비해서 행복하게 재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감정만으로 시작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합니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잡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의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혼 후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의 공통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혼이 성공할 수 있는지 실제 행복한 부부들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